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세계는 이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출판계 역시 그 물결 속에서 발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팬데믹이 앞당긴 미래,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2022년 출판계 전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성신입니다. 장동석 선생님, 장동석입니다. 홍순철 선생님, 안녕하세요, 홍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신쌤은 책을 어떤 관점으로 고르세요? 일단 표지 이쁜 거부터 보고. 되게 중요한 문제 진짜. 표지 이쁜 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진짜 좋은 책은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게 안 읽다가 뭘 선택할 때 이게 선택이 기억이 나는데 계속 그 전에 책이 계속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거든요. 저도 뭐 책 고를 때 사실 저는 기대하던 책을 만나면 되게 기분이 되게 좋은데요. 네. 저는 사실은 해외 책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책을 봤을 때 그 책이 언젠가도 우리나라에 번역 출간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나올 거라는 걸. 근데 이 책이 언제 나올지를 기대하다가 딱 나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런 얘기들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틈만 생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신 쌤, 왜 그런가요? 저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레토릭이라고 생각해요. 뭐 언제는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뒤로 돌아가 본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세월이 지나면 뒤로는 못 가죠. 뭐 코로나 뭐가 아니라 더 이상 없는 게 있었다 하더라도 못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근데 이제 워낙 변화들이 많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모르는 것, 그러니까 미지의 것을 대하게 될 때 그때 제일 두렵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현실이 돼서 눈앞에서 막 보여지면 뭐 변화하거나 자시거나 뭐 이런 게 그냥 살아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이게 다야 뭐 이렇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 변화를 좀 즐기는 것이 어떨까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피하지도 못하잖아요. 장동석 선생님, 앞으로 2022년 공통적인 키워드, 트렌드 전망서들. 전망서들의 범주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이를테면 예전에는 김난도 교수님께서 내시던 그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뭐 이렇게 뭐 몇 년 트렌드. 그러면 그냥 사회 트렌드 해가지고 그 트렌드 몇 가지만 잡았는데 이제는 그 출판가에서 경제 경영서는 모두 사라지고 경제 경영서를 대체하는 부동산과 주식 관련한 책, 그러니까 부동산 전망서, 부동산 예측서, 뭐 주식 뭐 어떻게 내년 어떻게 된다 이런 책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서도 전망서도 훨씬 더 범주가 다양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좋은 사실인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트렌드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 저는 여기 이렇게까지만 일단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제 이 출판도 지식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한 출판사들이나 주요한 기획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뭐 어느 정도 예측은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에 우리는 뭘 공급할 거야, 어떤 방향으로 우리는 제안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동안 소확행이라는 용어 막 썼잖아요. 많이 썼잖아요. 그게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제시된 말이었거든요. 그게 언론에서 막 써요. 내년 트렌드가 소확행이래.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그 책을 되게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들을 자꾸 쓰는 거예요. 광고라든가 카피에. 그러면 그게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자기 충족이 연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트렌드 예측할 때, 그러니까 2021년에 2022년 트렌드를 예측을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 뭐 부동산, 뭐 주식. 근데 해외에서는요, 1년 뒤 트렌드 예측하고 전망하는 책들이 안 나와요. 그런 책 없어요. 보통 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예요. 그게 더 안전빵이야. 그죠? 안전빵이죠. 그래. 2030, 2050 미리 멀리 내다가요. 근데 우리처럼 1년 뒤 트렌드 예측서가 쏟아지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탁탁탁 멀리 내다보면서 쓰는 책이 안전할진 모르겠지만
1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날씨입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고도 하고 환경 문제 굉장히 지금 가슴속으로 와닿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AI 연신 떠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우주가 이제 개인 발사체까지 쏠 정도로 우주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요런 건 미리 전망을 10년 동안 안 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런 책들이 또 내년에도 강세가 될까요? 어쨌든 기후위기 관련한 책은 당분간은 계속 강세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천호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경각심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계신데, 네.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작년 한 해도 거의 70% 이상인가 증가했어요. 제목만 놓고 봐도 기후위기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증가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내년에도 기후위기 관련한 책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와중에 국내 저자책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아직은 기후 관련한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저자층은 굉장히 얇다.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기후변화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당장 내 삶과 어떤 관련이 있어?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이슈인 건 분명한데 이게 대중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기후변화의 책들도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거대 담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주제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접근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메타버스나 AI 관련 서적들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거의 메타버스는 시작이나 다름없으니까 그 책들이 계속 나오기는 할 텐데, 그러면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반대하는 입장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의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보통 흔히 책 판매량을 보면 겁주는 책은 많이 팔리는데, 그렇게 겁먹을 거 없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책, 이런 것들은 사실은 판매량은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좀 반대급부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이 듭니다. 사실은 이 교육이나 사교육 쪽도 보면 그렇고요. 약간의 불안 조장 사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하고 뭔가 그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더 많은 수요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사실 출판 시장에서도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많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종이책이 사라져가고 있다, 집어 던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까지 볼 수 있는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홍수정 선생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이책의 미래요. 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종이책이 분명히 앞으로도 글쎄요, 인류가 있는 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 그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네. 종이책만이 갖고 있는 분명한 매력이 있거든요. 전자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이 이 종이책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옛날 사람 이런 얘기 하겠지만, 예. 근데 저는 그래요. 젊은 세대들에게 종이책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한 것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영국이라던가 이런 데 같은 경우를 보면 북스타트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책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하고 그냥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그래서 책이 항상 나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아이들을 성장하게 해줘요. 이런 어떤 친근함을 좀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책과 함께 사는 그런 어떤 삶, 풍요로운 삶,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 거죠. 저는 책의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돼야 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꼭 종이로 인쇄가 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가치가 언어로 기록이 되고 이것이 그 가치성을 인정받아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가치 있는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사람들에게 그 부가가치가 돌아갈 수 있는 유통 구조만 만들어 준다라면 그 자체가 모두 출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리고 늘 보면 종이책 이야기들을 하면서 책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열등감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까지 책도 안 읽고 그렇게까지 그 몰지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이런 경제적 저력을 만들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을까? 이거 뭔가 인과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책을 읽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 대신에 이게 종이책의 형태가 아니라 훨씬 더 해체돼서 뭐 가령 SNS에 뭔가 가치 있는 글, 그런 것들은 한 권의 책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출판 산업이 가령 유통이 이루어지고 저작권의 가치가 서로 소통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벌 수 있는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출판계의 구조를 좀 더 현대화시키는 작업들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읽는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미술 작품 전시회 가서 그림도 읽는다고 하고, 악보도 음악하시는 분들 읽는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과거에 주로 이제 원시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몸과 하늘을 읽어야, 별을 읽어야만 삶을 살아나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읽는 행위 자체를 좀 더 다변화하는 작업을 해 나가야 출판도 그것에 맞는 기술들에 적응할 수 있다. 네. 2021년까지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2022년 더 넘쳐나는 영상 매체 사이에서 우리 책이, 종이책이, 그리고 전자책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어야 할지 각 개인 서평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함께 나눠봤습니다.